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달성 4저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기원하며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애국가 부르고 시작할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철갑을 들은 뒤 바람 소리 불변함을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 대한 사람 대하세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여기서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두 분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온 지구 전체가 다시 새롭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이쁘죠? 단풍이 정말 가을입니다. 이제 어느새 가을이 되었어요. 자,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전 세계를, 이 지구 전체를 위대하게 우리의 원래 창조주 근원께서 만들어주신 본질대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사기치고 참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해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제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곳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여기가 달성사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계셔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님이신데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되죠.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없습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대통령님은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그 재판장이라는 재판정에서 박근혜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파면 선고를 내렸죠. 그거는 그 법을 주관하는 그 재판장들이 법을 어기고 내린 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천 무효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져야 대한민국이 진짜 합법적이고 온전한 제대로 된 질서가 바로 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행성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미국만 위대하게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문제의 본질을 해결을 해야 그 진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미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시고 전 세계를 위하고 이 지구 전체를 위대하게 다시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님이라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오래됐고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 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국민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론 거짓에 속아가지고 지금 은인을 모르고 자기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자들을 추종하고 있는 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하루속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큰절 받으세요. 대통령님은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만이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십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저자들은 범죄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가짜 불법입니다. 대통령님만이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요. 자,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은 어둠을 지난 미래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를 이미 예언하시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또 시간 되는 데까지 몇 장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여러 챕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 부분이거든요. 정치 부분에서 지난번에는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아주 못된 말을 하는 곳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재계의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마치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했다는 것이죠. 2012년 대선 때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에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전 의원은 1987년 개헌 때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분이다. 김 전 의원은 과거 17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였는데 당시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해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인연이 있다. 나는 당 비대위를 꾸릴 때 김 전 의원이 꼭 우리 당에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 도와달라고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을 새로 고칠 때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듯이 나와 김 전 의원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분은 자기 주관이 너무나 확고해 자신과 다른 의견은 좀처럼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김 전 의원은 비대위가 가동되자마자 당 강령에서 보수란 표현을 빼자는 주장을 펴 당내 인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재호 의원 공천 방침에 항의한다며 갑자기 비대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해 나를 당황하게 한 적도 있다. 김종인 끌어안고 싶었지만 동의 힘든 주장 고수했다. 나는 기존의 주변 인사들과 김 전 의원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찌됐든 내가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 모셔왔던 만큼 어떻게든 끝까지 김 전 의원을 잘 끌어안고 싶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나로서도 동의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 고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벌의 순환 출자 이슈였다. 순환 출자는 계열사 A가 B사, B사는 C사, C사는 다시 A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서로 물려있는 구조다. 순환 출자는
재벌 오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 여러 폐해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나도 순환 출자 구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두고 김 전 의원은 기존 순환 출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재벌을 해체했다는 후련함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재벌을 해체해버리면 숱한 대기업들이 곧바로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 재벌 오너들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해 투자할 여력도 부족해진다. 잠깐만요. 말이 다시. 재벌 오너들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돈을 써야 해. 다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해진다. 그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기존 순환 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11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이런 입장을 밝히자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마치 재계의 로비를 받고 입장을 바꾼 것처럼 비난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다. 나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묶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 경제의 질곡이 돼선 곤란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주장했던 대기업 집단법, 지분조정명령제, 계열사 편입심사제 등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못했던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김 전 의원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안 보인다고 계속 비난했다. 하지만 난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임기 초반부에 대선 때 약속했던 주요 경제민주화 입법을 대부분 완료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대상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산 분리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토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런 법안들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성과들이다. 물론 야당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 너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다고 폄훼하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당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엄청 욕했지만 가령 자신들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존 순환 출자까지 전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나? 공정위 전속 고발권 완전 폐지는 자신들도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 안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신규 순환 출자 금지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15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는 97,658개였으나 2016년 9월엔 7개 기업 집단의
90개로 많이 감소했다. 그 이후에도 롯데그룹, 현대중공업 등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만약 김 전 의원 주장대로 기존 순환 출자까지 한꺼번에 금지했다면 재계에 큰 혼란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졌을 것이다. 충격적이었던 김종인 민주당행 나와 참 다른 분. 김종인 전 의원과는 그렇게 멀어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만날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분이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 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깜짝 놀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가치가 많이 다른 정당이다. 노선이 완전히 다른 정당 사이에서 당적을 옮겨 다니는 것은 나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김 전 의원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6년 가을 무렵 탄핵 전국때였다. 그동안 아무 교류가 없던 김 전 의원이 한 청와대 참모를 통해 나를 꼭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당시 그분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었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인연을 생각해 청와대 인근의 안가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났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뚜렷이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은 없다. 서로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자리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김 전 의원이 총리 자리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는 내가 전국 타개를 위해 국민통합형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시점이었다. 물론 김 전 의원 본인이 직접 총리 얘기를 안 꺼냈으니 진짜로 총리를 의식하고 면담을 요청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이후 내가 수감 생활을 할 때 김 전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에 다시 국민의힘 새누리당의 후신으로 건너왔고 나중에 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았다는 뉴스를 들었다. 나는 내가 속한 정당이 잘못되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고쳐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나하고 안 맞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에서 활동을 할 바에야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김 전 의원은 나와 참 많이 다른 분이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내용에서도 보이잖아요. 원칙이 참 바로 서가 계시고 정체성도 분명하시고 생각이 분명하신 분이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치적 이념 자체부터가 다른데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 가치 그런 거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가 않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달랐던 것이죠. 첫 개각. 그가 내 앞에서 울먹였다. 정부 출범 초기 총리 인선 못지않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이었다. 나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13년 2월 17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훈 미국 알카텔 루슨트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겸 벨 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 김종훈 후보자의 낙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가난한 미국 이민자의 아들인 교포 1.5세였다. 하지만 벤처 사업가로 성공해 38세인 1997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호 반열에 올랐다. 2005년에는 무려 13명, 2013년 2월 기준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 IT 연구기관인 벨 연구소의 수장이 됐다. 이처럼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이었지만 국내에선 다소 생소했고,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처음이라 화제를 모았다. 인선 발표 뒤 다른 장관보다도 김 후보자의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 김 후보자를 지명했을까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김 후보자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였다. 벨 연구소의 특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육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김 후보자를 내게 소개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경제, 일자리, IT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창업에 성공했고 IT 벤처 신화를 이룩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구상을 가졌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김종훈 깜짝 발탁, 첫 만남서 신선한 충격. 정쟁에 휩쓸린 정치판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던 그때 김 후보자와 만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같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공감대도 대화의 깊이를 더했다. 언젠가 나에게 그럴 기회가 온다면 김 후보자를 중요한 직책에 꼭 추천하고 싶었다. 몇 년 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고 신성장 동력을 책임질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장관 후보로 김 후보자를 떠올린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그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적임자였다고 확신한다. 김 후보자는 우리가 무대로 삼아야 할 세계 IT 시장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이해도가 높았고, 우리 벤처 생태계를 역동적이고 창의성 있는 공간으로 뒤바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알리자 김 후보자는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며칠 뒤 그는 장관으로서 본인의 구상과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정책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창조 경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보고서였다. 찬찬히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마음에 와닿았다. 또 장관 후보로 지명하기 전 서울 모처에서 김 후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국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열의가 상당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국적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1970년대에 가족과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줄곧 미국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인 한국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아이디어, 경험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는 장관 지명 사흘 전인 2013년 2월 14일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쓰겠다던 김 후보자의 꿈은 시작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지명 직후부터 김 후보자의 이중 국적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07년에서 2011년 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방이긴 하지만 타국의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민감한 보안을 다루는 국내 부처 장관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격이 쏟아졌다.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생활한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을 죄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공격에 당황한 듯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정치적 공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김 후보자에게 연락해 다독였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뜻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CIA와 관련된 논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거나 억울한 공격도 많겠지만 꼭 이겨내고 장관직을 수행해 주십시오. 아내 가족 공격 절망, 야윈 김종훈 울먹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사퇴로 몰아간 결정적 요인은 가족에 대한 공격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 부인 명의의 서울 청담동 빌딩에 유흥주점이 영업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식의 뜬소문이 퍼졌다. 김 후보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식의 미확인 소문도 퍼져나갔다. 김 후보자 부부가 서울 함남동에 빌라를 매입하거나 심지어 김 후보자 처남이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한 것을 두고도 야당이 공세를 퍼부었다. 가족에 대한 공세를 견디지 못한 김 후보자는 사퇴를 결심했고 2013년 3월 3일 나는 사퇴를 만료하기 위해 서울의 한 안가에서 김 후보자를 따로 만났다. 간만에 마주한 김 후보자는 야위어 보였고 몹시 괴로워 보였다. 김 후보자와 긴 시간 동안 고민의 지점이 무엇인지, 왜 사퇴를 하려고 하는지 차분하게 대화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고통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내와 가족들이 매일같이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웠고 더는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울먹였다. 수차례 만류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다.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김 후보자를 다시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김 후보자는 3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나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바라보면서 야당의 발목 잡기에 분노에 가까운 심정을 느꼈다. 조국 발전을 위해 기꺼이 중책을 맡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꼭 가족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끌어내려야 했을까? 김 후보자의 사퇴 이후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가장 심려를 기울인 것이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과학자들을 국내로 영입하는 일이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보릿고개 시절 유학을 떠났다가 이른바 해외 유치 과학자 신분으로 귀국한 이가 많았다. 이런 과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학 입국의 기틀을 다졌다. 김종인 후보입니다. 이 아까운 인재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문제를 삼아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IT 발전을 위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죠. 이분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했다면 우리나라 그 IT 산업이나 여러 가지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텐데, 대통령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아직도 이 김종인 후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내가 김 후보자를 설득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미국에서 벤처 신화를 이룩한 그가 한국에서 또 한 번 신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해외 인재 좌절시키지 말라. 굳은 표정으로 작심 담아. 나는 김 후보자의 사퇴 당일인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미래 성장 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 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 현실의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는 좌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나의 굳은 표정과 강경한 어조 등을 바탕으로 작심담화라는 제목을 붙였다. 야당은 인사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가 이례적으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김 후보자의 사태도 안타까웠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 내가 공을 들여온 창조경제 추진이 시작부터 가로막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창조경제 문제는 다음 기회에 상술하려 한다.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어우, 이제 확실히 가을이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하셔야 될 텐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웨의 인사 박준우 유민봉 발탁 이유. 2014년 8월 5일 청와대 2기 비서진 인사 때 발탁한 박준우 정무수석도 고정관념을 깬 인사로 평가받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인 출신이 맡는다는 게 정치권에서 일종의 불문율이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정치권 사정에 밝고 주요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맡는 게 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난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한 박수석을 임명하자 정치권과 언론이 술렁댔다. 비정치인 출신이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수석과 나의 인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시작됐다. 당시 나는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했는데 주 벨기에 EU 유럽연합 대사를 지내던 박수석이 현지에서 나를 영접하기 위해 나왔고 그때 많은 대화를 나눴다. 박수석의 첫 인상은 상당히 좋았다. 특히 외교관으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온화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정무수석을 맡으면 큰 충돌 없이 합리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이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발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분야에선 큰 장점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국회를 상대하는 일은
비정치인 출신이 담당하기에 역시 무리였던 것 같다. 박 수석은 정말 훌륭한 인재였지만 나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느라 고생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든다. 의회의 인사라고 평가받은 또 다른 참모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었다. 국정기획수석은 행정부 산하의 정책을 총괄해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중요한 자리다. 내가 2013년 2월 유 수석을 임명했을 때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과 어떤 관계인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유 수석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사를 맡으면서 처음 이름을 알렸다. 행정학을 전공한 유능한 학자였지만 정치권에서는 무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유 수석과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유 수석과 종종 만나 행정 분야의 자문을 받았는데 학식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인수위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일 처리가 매우 깔끔했고 언론을 상대할 때도 논리 정연한 모습을 보여 신뢰가 갔다. 실제로 국정기획수석을 맡은 뒤에도 유 수석은 매우 진지하고 진중하게 업무에 임했다. 다만 유 수석은 정치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학자 스타일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국정기획수석보다는 더 적합한 역할을 맡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근혜 올드보이 좋아한다? 생물학적 나이 안 따졌다. 2013년 8월 5일 단행한 청와대 인선을 두고서도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돌았다. 당시 나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기춘 실장으로 교체했다. 또 곽상도 민정수석은 홍경식 수석으로 교체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석인 정무수석 자리에 박준우 수석을 임명했다. 정부 출범 후 약 5개월여 만에 청와대 내부의 핵심 인사들이 교체되니까 여권에서 청와대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고 온갖 추측이 무성했다. 당시 내가 인사교체에 나선 것은 여러모로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국민에게 한 약속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단순히 누구 때문이라고 잘못을 돌릴 수 없는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로 청와대 내부에 큰 변화를 주면서 동력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인사와 관련해 당시 한간에 떠돌던 박 대통령은 올드보이를 선호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싶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그때 인선하신 분들 이분들을 보고 나 올드보이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보면은 사진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13년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비서실장 및 수석 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앞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신입 수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김 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